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인 김순자라고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연금 85만 원으로 어떻게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느냐고 말이지요. 사실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3년째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넣어요. 은행 직원분들도 이제 저를 보면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할머니, 오늘도 적금 넣으러 오셨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도 40대 같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월 임대료는 8만 3천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가죠. 연금 85만 원에서 집세 12만 원을 빼면 73만 원이 남아요. 여기서 다시 적금 10만 원을 빼면 6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처음 계산해 봤을 때는 막막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모든 지출을 한 푼 한 푼 계산해야 했고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어요.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어요. 겨울에는 전기장판 1단으로만 버텨요. 옷은 동네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머리는 복지관에서 무료로 해주는 날을 이용해요. 가스비를 아끼려고 밥은 한 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나눠 담아둬요. 반찬은 대부분 직접 담그거나 만들어 먹고 야채는 재래시장이 문 닫을 시간에 가서 떨이로 사와요. 장을 볼 때는 항상 계산기를 들고 다녀요.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가격을 더해가면서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요. 한 달 식비는 딱 5만 원으로 정해놨거든요. 처음엔 이런 생활이 서글펐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한 푼을 아껴야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그 목표가 바로 제 꿈이에요. 저한테는 꿈이 하나 있어요.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게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언젠가 손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머니다운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40살이 된 민수라는 아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15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민수가 25살 때 제가 반대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완고했어요. 아니, 어리석었다고 해야겠네요. 그 여자는 안 돼. 집안도 좋지 않고 학벌도 별로야. 우리 민수한테는 맞지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민수는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는 제 허락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 몇 년은 제가 화가 나 있었어요. 아들이 어미 말을 듣지 않는다고 철없다고 혼자 속을 끓였어요. 언젠가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남편은 5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3일 동안 의식 없이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민수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남편 장례를 혼자 치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 고집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마지막 길도 배웅하지 못하게 됐구나 싶어서 밤새 울었어요. 그 후로 정말 혼자가 됐어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유족연금이 전부였어요. 다행히 집은 남편이 미리 전세금을 빼서 이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구해 놓으셨어요. 나 혼자 남겨두는 게 미안해서 그래도 살 곳은 마련해 둬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시나 싶었는데 정말 예언이 된 셈이에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두 사람이 살 때는 몰랐던 적적함이 밀려왔어요.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 괜히 김치찌개가 많이 끓여져서 며칠을 먹어야 했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이거 참 재미있네 하고 말할 상대가 없어서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는 걸 봤어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엄마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한테도 아이가 있을까?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으니까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있다면 제게는 손자나 손녀가 있는 거겠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와서 혼자 상상해 봤어요. 민수가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고 딸을 낳았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저를 닮았을까, 민수를 닮았을까, 아니면 며느리를 닮았을까 하면서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 고집 때문에 손자, 손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싶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민수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다면 민수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예 제 번호를 차단해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민수가 사는 동네 앞에 가서 기다려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15년 사이에 이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민수가 엄마,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꼭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라고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용돈을 받을 만큼 늙지 않았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민수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먼저 손자, 손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언젠가 만날 나를 위해서 용돈을 모아두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계산해 봤어요. 연금 85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과연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절약해도 월 5만 원이 한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고민해 보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월 1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의 생활이에요.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 거요. 적금 통장을 만들 때 이름을 사랑적금이라고 지었어요. 은행 직원이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런 이름이 떠올랐어요. 처음 10만 원을 넣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85만 원에서 12만 원 집세, 10만 원 적금을 빼고 나니까 63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을 63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은 라면이라도 사 먹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첫 달을 버텨내고 나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어디서 장을 봐야 싸게 살 수 있는지, 언제 가야 떨이 상품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재래시장 상인분들도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오늘은 배추가 싸니까 하나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덤도 주시고요. 복지관에서는 주 2회 무료 급식을 해줘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인데 그날은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식비가 절약돼요. 또 동네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평일 저녁 도시락을 가져다 줘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려웠는데 적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해야겠다 싶어서 신청했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절약하니까 정말 한 달에 63만 원으로도 생활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 3개월이 가장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적응이 안 됐거든요. 특히 겨울이 가장 어려웠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만 틀고 지냈는데 밤에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이불을 2장 덮고 양말을 2켤레 신고 잤어요. 하지만 적금 통장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차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이 돈으로 손자, 손녀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추위도 견딜만 했어요. 1년이 지나서 적금이 120만 원이 됐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 손녀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한 명당 10만 원씩은 용돈을 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2년 차에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절약 생활에 완전히 적응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어요. 가끔은 적금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었지만 손자, 손녀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작년 가을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한 달에 약값이 3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진료비와 검사비로 15,000원 정도 나가니까 1년에 6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의료비로만 한 달에 3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6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빼면 59만 5천 원이에요. 한 달을 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적금을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쯤 이미 2년 반 정도 모아서 3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 돈을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극한으로 전략을 했어요. 복지관 무료급식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렸어요. 금요일에도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또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것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종교는 달랐지만 등록하지 않고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게 이용했어요. 전기요금을 더 아끼려고 밤 10시가 되면 모든 전등을 끄고 잤어요. 휴대폰 충전도 낮에만 하고 텔레비전도 하루에 2시간만 봤어요. 그렇게 극한으로 절약하니까 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가도 여전히 월 10만 원 적금은 넣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올해 3월에 적금이 360만 원이 됐을 때는 감격스러웠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넣었다는 게 스스로도 대견했거든요. 360만 원이면 손자 손녀가 4명이라고 해도 한 명당 9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민수한테 언제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 이 적금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한다는 공지를 봤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1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사실 스마트폰은 몇 년 전에 샀는데 전화 받고 걸기만 할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굵어서 작은 글씨를 누르기도 힘들고 한글 자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 달 만에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날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들, 카카오톡을 배우신 김에 가족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멀리 사는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연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민수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집에 와서 민수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나오는 거예요. 민수의 프로필 사진도 보이고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의 민수는 많이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제가 아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프로필 사진에 민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옆에 여자 1명과 아이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여자는 아마 며느리일 테고 아이들은 제 손자 손녀일 거예요. 한 명은 남자아이 같고 한 명은 여자아이 같았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제게 손자 손녀가 있었구나. 그동안 제가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아이들이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싶으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둘 다 민수를 닮아서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특히 여자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민수한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밤을 새웠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뭐라고 보내야 할지, 민수가 답장을 해줄지 아니면 무시할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길게 쓰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짧게 써서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더 떨렸어요. 혹시 읽지도 않고 삭제하면 어쩌나 아니면 차단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15년 만에 받는 아들의 답장이었거든요. 민수가 저를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일상적인 얘기도 하게 됐어요. 민수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한다고 하고요. 손자는 초등학교 4학년, 손녀는 2학년이라고 했어요. 손자 이름은 준호, 손녀 이름은 서연이래요. 이름을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정말 제게 준호라는 손자와 서연이라는 손녀가 있구나 싶어서요. 민수는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민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연락도 하지 못했던 일이 후회됐거든요. 민수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연락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랬더니 민수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라도 연락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 아들을 뒀는지, 그런 아들을 15년이나 멀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수가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과연 제가 할머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줄까 하는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망설일 이유는 없었어요. 3년 동안 이 날만을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럼 언제든 좋아.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민수네 가족이 제가 사는 동네로 오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집도 구경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바빴어요. 집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평상시 식비로 한 달에 5만 원밖에 쓰지 않던 제가 아이들 간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건 평소에 사본 적이 없어서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들어갈지도 예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점원분께 물어봤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 뭐가 있을까요? 점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과자며 음료수며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은 좋게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고민이 됐어요. 이번 달 적금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손자 손녀를 만나는 날 때문에 빠뜨리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걸 집에서 만들면 비용도 적게 들고 정성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호떡 만드는 재료를 샀어요. 밀가루, 설탕, 견과류 해서 10,000원 정도 들었어요. 평소보다는 많이 썼지만 그래도 적금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만나기 전날 밤에 호떡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서툴렀지만 그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어요. 20개 정도 만들어서 예쁜 접시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일요일이 왔어요.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너무 떨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옷도 평소 입던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걸로 골라 입었어요. 1시 50분쯤 되니까 아래층에서 할머니 하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듣는 손자 손녀의 목소리였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니까 민수가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민수 옆에는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 서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15년 전에는 그렇게 반대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단정하고 좋은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시선은 온통 아이들에게 가 있었어요. 준호는 정말 민수를 빼닮았고 서연이는 저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둘 다 처음 보는 할머니라 그런지 조금 어색해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제가 할머니가 됐구나. 이 예쁜 아이들의 할머니가 됐구나 싶으니까 감격스러웠어요.
어머, 우리 준호 서연이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색해할까봐 참았어요. 대신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준비한 호떡을 내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보렴. 아이들이 호떡을 먹으면서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3년 동안 절약해서 모은 돈보다 그 한마디가 더 값진 것 같았어요. 민수네 가족은 3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학교 이야기, 민수 직장 이야기, 며느리 일 이야기도 들었어요. 떠날 때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집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 작은 영구 임대 아파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랐어요. 민수는 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연금으로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엄마는 충분해. 너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사실 민수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에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손자, 손녀를 만났고 할머니라는 소리도 들었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때로는 민수네 가족이 저한테 오고 때로는 제가 그들이 사는 동네로 가기도 해요. 준호와 서연이는 만날 때마다 할머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줘요. 어떤 친구와 놀았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다 얘기해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8년, 6년을 저는 전혀 모르고 지냈거든요.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입학식 같은 소중한 순간들을 다 놓쳤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적금을 넣고 있어요. 이제 목표가 더 구체적이 됐거든요.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축하금을 주고 싶고 서연이 생일 선물도 사주고 싶어요. 또 언젠가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어요. 물론 멀리 가는 건 무리겠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어요. 며느리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15년 전에 그렇게 반대했는데 정말 좋은 며느리더라고요. 민수를 잘 뒷바라지해주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적금 목표를 높였어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렸어요. 2만 원 더 절약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 전기요금을 더 아끼려고 해요. 올해는 전기장판도 끄고 이불만으로 버텨보려고 해요. 추위는 참을 수 있지만 손자 손녀한테 해줄 일을 못하는 건 참을 수 없거든요. 요즘 준호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다 태권도장을 다니는데 자기만 못 간다면서 아빠한테 졸랐대요. 하지만 민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학원비를 대주고 싶어요. 한 달에 7만 원 정도 한다는데 제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적금을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서연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학원비 때문에 못 보내고 있어요. 피아노 학원비도 제가 대주고 싶어요. 물론 민수는 아직 몰라요. 갑자기 할머니가 학원비를 대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제안해 보려고 해요. 이제 적금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됐어요. 현재까지 모인 돈이 430만 원 정도 돼요. 처음 목표였던 36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모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손자 손녀 용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준호 서연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꾸준히 모아서 등록금이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10년 후면 77살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래 살면서 많이 모아주고 싶어요. 월 12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1,440만 원이에요.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1,6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준호 서연이 둘이서 나눠 가져도 800만 원씩은 되니까 대학 첫 학기 등록금 정도는 될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돈은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의 절약 생활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요즘은 적금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3년 전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됐거든요. 며칠 전에는 서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희 반에 할머니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서연이한테 할머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준호도 요즘 제게 학교 숙제 검사를 받아요. 할머니, 이거 맞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숙제를 보여줘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해요. 민수와 며느리도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걸 고마워해요.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제게 맡기고 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거든요. 이제는 절약 생활도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쓰는 게 더 어색할 것 같아요. 복지관 무료 급식도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손자 손녀 자랑도 하고 절약 비법도 공유해요. 저처럼 적금을 넣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손자 손녀를 오래 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체조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혈압약도 빼먹지 않고 챙겨 먹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도 받고 있어요. 의료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민수가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해요. 실제로 큰 문제는 없고 혈압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이 점점 저와 친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진짜 할머니처럼 대해줘요. 전화로도 자주 안부를 묻고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자랑해요. 지난주에는 준호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고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상 받았어요. 다음에 만날 때 상장 보여드릴게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진짜 할머니가 됐다는 걸 느끼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써먹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대화해요. 가끔 육아 고민도 털어놓고 시어머니로서 조언도 해드려요. 어머니, 준호가 요즘 게임만 하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면 제가 경험담을 들려드려요. 민수도 어렸을 때 비슷했다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라고 하시면 뿌듯해요. 정말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명절이 기다려져요. 예전에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쓸쓸했는데 이제는 민수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요. 추석 때는 민수네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작은 집이라 불편했을 텐데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서 보내는 게 좋아요라고 해서 감동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송편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도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라고 하면서 많이 먹더라고요. 그날 밤에 준호 서연이가 제 집에서 자고 갔어요. 좁은 집에 5명이 자려니까 비좁았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어요라고 해서 함께 잤는데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용돈을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준호가 커서 결혼할 때 축의금도 주고 싶고 서연이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할 때 사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월 15만 원까지 목표를 높였어요. 3만 원을 더 절약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선풍기도 덜 틀고 겨울에는 내복을 더 두껍게 입어서 난방비를 아낄 거예요. 식비도 월 4만 원으로 줄여볼 생각이에요. 힘들겠지만 손자 손녀 생각을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할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할머니는 정말 좋으셨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져요. 특히 서연이가 할머니,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게요 라고 할 때는 정말 감동이에요. 서연아, 할머니는 충분해.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싶어요. 민수도 요즘 제 변화를 신기해해요. 엄마가 이렇게 밝으셨나 싶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맞아요. 저도 느껴요. 손자, 손녀가 생기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오늘 절약한 돈이 내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보람차거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플 때는 혼자라는 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 서연이 사진을 봐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제 휴대폰 배경화면은 아이들 사진이에요. 둘이서 웃고 있는 사진인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복지관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손자, 손녀 예쁘지? 라고 하면서요. 이제 적금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어 가요. 현재까지 모은 돈이 580만 원 정도 돼요. 처음 목표였던 360만 원을 훨씬 넘어섰어요. 앞으로 6년만 더 모으면 1,5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준호, 서연이 대학 등록금에 충분히 보탬이 될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제가 건강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거든요. 요즘 서연이가 키가 많이 컸어요. 처음 만날 때는 제 허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가슴까지 와요. 준호는 이제 제 어깨까지 와요. 이렇게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이 클수록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도 올 거죠? 할머니, 다음에 만날 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걸 느끼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절약하면서 적금을 넣을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 혹시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준호,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해주는 작은 것도 항상 고마워하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줘요. 설령 나중에 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매달 적금을 넣을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람감이 이미 큰 선물이었어요. 요즘은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준호가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집을 사줬어요. 물론 요즘 문제집은 예전과 많이 달라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할머니 마음은 전해졌나 봐요. 할머니가 사주신 문제집으로 공부할게요. 준호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몇천 원짜리 문제집이지만 손자한테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요. 서연이는 책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어주기도 해요. 서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재미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목이 아파도 계속 읽어주고 싶어져요. 민수도 제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걸 고마워해요. 엄마 덕분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 같아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단순히 용돈을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할머니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며느리와도 이제는 정말 친해졌어요. 가끔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세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아이들도 할머니 반찬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많이 해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김치도 담가서 나눠드리고 밑반찬도 만들어서 전해드려요. 물론 재료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함께 먹는 음식을 제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거든요. 이제는 명절뿐만 아니라 가족 생일에도 함께 보내요. 준호 생일에는 제가 미역국을 끓여줬고 서연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줬어요. 물론 비싼 케이크는 부담스러워서 동네 빵집에서 작은 걸로 샀지만 서연이가 할머니가 사주신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 생일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어줬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민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15년의 공백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며느리 생일에는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스카프를 하나 사드렸어요. 백화점은 비싸서 동대문 시장에서 예쁜 걸로 골라서 포장까지 해서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아세요? 사실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봐뒀거든요. 그런 관심이 통했나 봐요. 요즘은 계절마다 아이들 옷도 한 벌씩 사줘요. 비싼 건 못 사주지만 깔끔하고 예쁜 걸로 골라서 선물해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사준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적금도 이제 600만 원을 넘어섰어요. 목표였던 1000만 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속도로 가면 2년 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또 바뀌었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모아보고 싶어요. 그 정도면 준호 서연이가 대학에 가서도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목표예요.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 계속 모아보고 싶어요. 요즘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금연금주는 당연히 하고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아요. 혈압약 외에 다른 약은 먹지 않아요. 영양제 같은 것도 비싸서 안 사 먹지만 대신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해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자, 손녀를 더 오래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가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감기에 걸리거나 허리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민수가 걱정해줘요.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치료비는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집에서 쉬면서 낮춰요. 감기 정도는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병원비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민수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예요. 대신 아플 때는 적금을 넣는 날을 조금 미루기도 해요.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은행에 가는 거죠. 3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적금인데 아픈 것 때문에 못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은행 직원분들도 저를 잘 알아요. 할머니, 이번 달도 오셨네요. 정말 꾸준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저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금 85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매월 15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요즘은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조언을 해줘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저처럼 손자, 손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 절약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장보는 요령부터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죠. 그런 분들이 제 조언을 듣고 실제로 적금을 시작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분 좋거든요. 복지관에서 절약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요. 실제로 몇 분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곧 시작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런 일에 적극적이 된 것도 손자, 손녀 덕분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졌어요. 준호 서연이가 자랑스러워할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도 도와주는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요즘 준호가 장래 희망을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빴거든. 하지만 지금은 꿈이 있어. 준호 서연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할머니가 되는 거야. 준호가 할머니 꿈이 저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맞아, 너희가 할머니 꿈이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준호가 그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꿈을 이뤄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도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이제 적금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은행에 가서 15만 원을 넣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현재까지 모인 돈이 720만 원이에요. 제 목표인 1000만 원까지 280만 원만 더 모으면 돼요.
이 속도로 가면 내년 말쯤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서연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8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모으면 2,0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제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 계속 해보고 싶어요. 요즘은 아이들 미래를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준호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서연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요. 둘 다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제가 모은 돈이 그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민수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목표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소중해요. 오늘 아낀 돈이 내일 손자 손녀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보람차거든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어요. 손자 손녀를 더 오래 보려면 건강해야 하니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음식도 더 신경 써서 먹어요. 절약을 하면서도 영양 균형은 맞추려고 노력해요.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자주 먹어요. 혈압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약을 빼먹지 않고 먹고 짠 음식은 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네요 라고 해주시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세요. 복지관 친구들이 순자씨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라고 해요. 동네 마트 사장님도 할머니 요즘 표정이 좋으시네요 라고 하시고요. 정말 그래요. 손자 손녀가 생기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어떻게 절약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아이들 만나면 뭘 해줄까 하는 설렘도 있고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67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손자 손녀를 지켜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 꿈은 단순해요. 준호 서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우리 할머니는 정말 좋으셨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다른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증조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물론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해요. 비록 작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정말 풍요로워요. 매월 15만 원씩 모이는 적금을 볼 때마다 준호 서연이 사진을 볼 때마다 민수한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제 꿈이에요. 연금 85만 원으로 매월 15만 원씩 적금을 넣으며 사는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요. 그리고 이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